얘들이 먼저 저를 욕했어요. 죽이겠다고 했다고요. 다른 애들은 그런 이야기 못 들었다던데. 수화로 했으니까 못 들었겠죠. 저희 아버지를 비하한 거나 다름없어요. 수능 준비해야 하는데 분란이나 일으키고 분탕질이나 하고? 어? 솔직히 그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나빠요. 알아요? 이 싸가지 없고 못 배운 것들이 문제야 문제. 버르장머리하고는. 어쭈? 선생님을 그렇게 노려봐. 이거 완전 미쳤네. 넌 선생도 아니야. 아니, 넌 인간도 아니야. 너 이 자식 뭐라고? 다시 말해봐. 말할 테니까 끼지 말고 들어. 그런 말 들어봤지? 서툰 의사는 한 번에 한 명씩 인생을 망치지만 서툰 선생은 한 번에 수십 수백 명의 인생을 망친다고. 과연 네가 망친 제자 중에 내가 몇 번째일까? 200명? 300명? 당신은 선생도 아니야. 최악이라고. 알아? 너 일로 와. 당장 손 들고 무릎 꿇어. 안녕하세요.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로 가득한 제 선택들로 인해서 저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난 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삶은 끝없는 질문의 연속이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삶에 대한 답변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게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족이죠. 나의 아버지, 너무 사랑했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미웠던 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태어난 세상은 남들과 다르게 조용했어요. 어린 아버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가난한 한 부부는 아이가 걷고 말할 때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행동은 괴팍하고 거칠었으며 소통 자체가 되지 않았고 결국 그 모진 부부는 아이를 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란 제 아버지는 남들보다 늦게 그림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수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끔 그 시절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자신의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고아원 원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자신은 행복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아버지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눈에는 너무나 불행해 보였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뒤이어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낳고 100일을 채우기도 전에 평생 일해서 모은 아버지의 돈 모두를 가지고 도망을 갔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저에게는 단 한 가지도 없지만 어떤 사람이었을지는 충분히 상상은 됩니다. 남겨진 아기를 키워야 하는 청각장애가 있는 남편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잔인한 여자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도 않으셨고 저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혹여나 어린 제가 우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까봐 저를 밤새도록 쳐다보고 있었을 나의 아버지. 잠깐이라도 잠을 청할 때는 거칠거칠한 손가락 하나를 제 입술 위에 올리고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저를 빼앗길까봐 무서웠다면서 그때를 떠올리며 아버지는 참 많이도 우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남들처럼 무럭무럭 자랐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늘 소란스러웠다는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아버지였기에 집이 늘 조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린 제가 말을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TV를 끄는 날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확실히 또래 아이들보다는 말을 늦게 배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이 하나 둘 늘어나고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아버지는 뒤늦게 독순술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독순술은 입술을 읽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입술이나 혀, 입을 벌린 형태, 얼굴 표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유추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자상하고 제게 모든 걸 해주셨던 아버지 덕분에 다행히 밝은 아이로 자랐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수화를 완벽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수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제게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수다쟁이였습니다. 물론 저도요. 주말 아침 아버지는 수화로 저를 재촉했죠. 이번 주에는 그냥 교회 안 갈래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는 교회에 가야 한다. 아빠도 교회 가면 늘 졸잖아. 그냥 쉬어요. 네? 그야 아빠는 마음으로 듣기 때문이지. 단순히 눈을 감은 것뿐이야. 정말이야. 아빠, 나를 낳아준 건 아빠지 하나님이 아니야.
무엇보다 난 하나님은 안 믿거든. 우리 딸이 악마처럼 말했어. 악마가 들렸어? 이런. 아버지는 과장하면서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컵에 담겨있던 물을 성술하며 제 얼굴에 뿌리는 신용을 했죠. 이에 저는 입을 크게 벌리고 고통스러운 듯이 불 위에 올린 마른 오징어처럼 손을 비틀었죠. 저와 아빠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믿지 않은 거야? 목사들이 일반적인 월급쟁이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걸 알고 나서?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제가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처음에는 저 역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작게라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간절하게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을 믿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비켜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했고 급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옆으로 밀치고 가기도 했죠. 그리고 저번에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죠.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목소리가 닿지 않아요. 매번 볼 때마다 입을 꼭 닫고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말이야. 라고 말하며 쯧쯧 혀를 차더군요. 어렸던 제 마음은 그날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가고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죠. 하나님도 싫고 사람들도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 된 걸까요? 저는 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 제 인생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죠. 저는 머뭇거리다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반에 있던 친구들의 표정이 굳는 게 훤히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손 못 들어? 오히려 그게 부모 욕먹이는 거야. 오히려 저는 선생님의 그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제가 마치 모든 걸 부끄러워한 것처럼 만든 그 한마디로 친구들의 눈빛은 어색함에서 혐오로 바뀌는 걸 보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부터 짓궂은 친구들이 제 앞에서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저를 놀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게 세금 도둑이라고 놀렸죠. 그리고는 자신이 놀리는 게 정당하다는 듯이 자신의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이 잘못되었다고 아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기 초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단추는 어긋나고 있었죠. 저는 초반에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결국 혼자 무리해서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친구들이 없을 뿐인데 우중충하고 우울한 아이 취급을 받아야 했죠. 초반에는 무시했고 그 다음에는 반박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통하지 않았죠. 저는 어느덧 이상한 아이, 정확하게는 학교 내에서 이상하고 가난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자리에 앉는 것도 싫어했고 어떤 아이는 제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저를 병균 취급하는 아이도 있었죠. 제 물건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손을 씻으러 가기도 했고 제가 사용한 화장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버텼어요.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했죠. 제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수록 그 친구들이 더욱 좋아할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저를 피하고 주동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애들의 행동은 선을 넘고 있었어요. 제 옷에 낙서를 하기도 했고 책상을 따로 빼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노려보면 뿌듯하다는 듯이 가슴을 펴고 턱을 치켜 세웠죠. 저는 속으로 그 친구들을 똑같이 괴롭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안의 나쁜 감정은 점점 커졌고 어느덧 제 마음속엔 입에 담지도 못할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안에 그런 어둠을 아버지는 보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수화로 응이라고 짧게 대답했죠. 아버지가 듣지 못한다는 게 제게는 다행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소리내서 엉엉 크게 울 수 있기 때문이었죠. 정말 너무나도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몸을 웅크려도 제가 너무 잘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이젠 제가 어딜 가든지 저를 따라다녔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마저도 저를 피하고 있었죠. 그 중에 딱 한 친구만은 저와 대화를 해주었지만 같은 반이 아니었기에 그 친구의 보호막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없는 쉬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지옥은 찾아왔죠. 우리 개무시하는 거 맞네? 야, 너 진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유치하게 언제까지 괴롭힐 거야?
저는 태연한 척하며 따져 물었죠. 그러자 주동자 중 한 명이 눈을 반쯤 까디집고 유치하게 언제까지 괴롭힐 거야? 하며 제 목소리를 흉내내며 빈정거렸습니다. 와, 우리 노려보는 거 봐. 눈에서 뭐 나오겠다? 가난한데 성격은 똑같이래. 원래 가난한 애들이 착하지 않냐? 노노, 그것도 예전 말이지. 돈 많은 나 같은 애들이 더 착함. 가난한 애들은 성격이 독하고 모질어. 이거 인정? 인정 안 해. 네가 어딜 봐서 착하냐? 진짜 웃기네. 크크. 주동자들은 크크거리면서 제 머리카락을 쉬지 않고 꼬아나가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웃고 비웃으면서 저를 괴롭히기도 했죠. 이윽고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수업 시간이 제게는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업 시간이 끝나면 심장이 낮고 빠르게 쿵쿵 뜨는 게 느껴졌죠. 오지마, 이쪽으로 오지마. 한참을 그렇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음 쉬는 시간에는 저에게 유일하게 말을 거는 친구가 찾아왔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이전 중학교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지은이라는 그 친구는 태권도 특기생으로 학교에 입학했죠. 굉장히 무뚝뚝하고 주변에 관심이 없는 친구라 중학교 때까지는 그다지 가깝게 지내진 못했던 친구이기도 했어요. 대회나 훈련으로 인해 종종 수업을 빠지는 일이 많았기에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워질 기회도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우울함에서 빠지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숙인 채로 손을 쭉 뻗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고민을 해결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넌 운동을 배웠으니까 날 좀 도와줘라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평생을 운동을 하면서 꿈을 이루려는 친구에게 대신 폭력을 휘둘러달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름이 없었죠. 후회되었습니다. 그나마 제 곁에 남아주는 유일한 친구인데 제가 생각 없이 말을 했죠. 저는 그 일을 바로 사과했습니다. 지은이는 괜찮다면서 쓴웃음을 지어 보였죠. 저는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일의 원흉인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약간 놀란 것 같지만 이미 짐작은 하고 있는 듯이 덤덤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지하게 말을 하지. 모를 리가 없죠. 제가 담임 선생님의 교과목인 생물 시간마다 딴짓을 한 것도 하나의 복수였으니까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이야기를 해보고 다시 부르겠다는 정도가 끝이었죠. 담임이 맞나 싶었고 정말 싫었습니다. 두더지 같이 생긴 담임은 안경 너머로 다른 선생님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덮으려고 사과를 강제로 받아내고 또 강제로 받게 하고 끝내려는 듯했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 잡은 불신의 불신은 상당히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을 한 이후부터 쉬는 시간이면 이를 악물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녹음도 했고 동영상도 찍었고 주동자들의 이야기, 제 머리를 툭툭 때린 것까지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선생님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기 전에 교육청에 모든 이야기를 올려버렸어요. 담임 선생님의 행동까지도 말입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덕분에 저와 주동자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도 학교로 불려오시게 되었죠. 솔직히 그때는 이걸로 모든 게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은 저희 아버지까지 불려오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에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 수단이 거친 손동작이 전부였다는 게 문제였죠. 나의 아버지는 너무나 작게 느껴졌어요. 딸을 위해 목소리조차 높일 수 없으니 끙끙거리는 이상한 소음과 함께 빠르게 수화 동작만 이어갔습니다. 저는 제 딸을 소중하게 키웠는데 어째서 학교는 그렇게 하지 못하나요? 말을 못하는 제가 기른 것보다 더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왜요? 정적으로 가득 찬 교무실 안에 손바닥이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수화를 다르게 통역했죠.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하필이면 저를 놀리기 좋아하는 그 주동자들 앞에서 아버지는 너무나 낡은 옷을 입고 한가득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계셨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귀가 빨갛다는 걸 느낄 정도로요. 주동자들의 부모님은 세련된 차림으로 저희 아버지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죠. 친구들은 웃음을 참으려는 것처럼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고요. 이 일이 제 상황을 바꾸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의무적인 사과 그리고 보상에 대해 논의했고 학교에서는 그 친구들을 교내 봉사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게 엄청난 큰 벌인 것처럼요. 굉장한 불이익인 것처럼 힘들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반년이 넘도록 괴롭힘을 당했지만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았기에 제가 원했던 강제 전학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저를 예민하다고 몰아가기 시작했죠. 별일이 아닌데 크게 키워서 학교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 선택은 틀렸고 자신에게 일을 맡겼으면 잘 넘어갔을 거라는 말도 추가했죠. 알고 보니 선생님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더군요. 6개월 감봉이었습니다. 고작 겨우 그 따위. 제 머릿속은 분노로 가득 찼죠.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들은 제가 겪은 것에 비해 너무 작은 대가를 치렀죠.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고 엄지손톱 정도 크기로 땜빵 구멍도 생겨버렸어요. 구멍은 증거를 모으는 사이에 점점 커져서 500원 동전 크기까지 빠졌습니다.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버텼습니다. 스스로 제 힘으로 어떻게든 응징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해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도에 지나갈 때 주동자 몇 명은 아버지의 수화를 흉내내며 마지막에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렸죠. 저는 최대한 빠르게 아버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왔냐고 따져 묻고 싶은 걸 겨우 누르면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대답 대신 입을 꼭 다물었죠. 왜 그렇게 된 거냐고 묻잖아. 저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끔찍했던 건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아버지를 봐야 했다는 거죠. 보고 싶지 않았어요. 화도 났고 죄송했고 부끄러워했던 게 떠올랐고 정말 이제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는데 계속 잡아서 저에게 이야기하려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전 제 양쪽 귀를 막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조차 지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죠. 애초에 전 태어나서 아버지가 소리를 내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화가 나서 끙끙거리거나 작게 기침하는 특이한 소리를 빼고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통사정을 해도 절대로 들려주지 않았죠. 스스로도 자신이 괴이한 소리를 낸다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오직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끙끙거리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모든 걸 무시해버렸던 거죠. 전 방문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빠를 부끄러워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마음을 다잡았지만 학교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더 고통스러웠죠. 상황 설명에 앞서 수화에도 욕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일반적인 욕은 아니지만 널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좋지 않은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널은 검지로 상대를 정확히 가리키면 되고 죽인다는 양쪽 엄지를 위로 치켜들고 오른쪽으로 동시에 엄지가 쓰러지는 것처럼 표현하면 됩니다. 그걸 어디서 배워왔는지 주동자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킥킥거리며 하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주동자 중 한 명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친구들의 힘에 못 이겨 더 많이 맞았습니다. 손만 허우적거리다가 마지막에 배를 걷어차여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느꼈어요.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얘들이 먼저 저를 욕했어요. 죽이겠다고 했다고요. 저는 두더지 담임에게 정황을 설명했죠. 다른 애들은 그런 이야기 못 들었다던데. 수화로 했으니까 못 들었겠죠. 저희 아버지를 비하한 거나 다름없어요. 수능 준비해야 하는데 분란이나 일으키고 분탕질이나 하고? 어? 솔직히 그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나빠요. 알아요? 이 싸가지 없고 못 배운 것들이 문제야 문제. 버르장머리하고는. 전 양손을 부르르 떨면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쭈? 선생님을 그렇게 노려봐. 이거 완전 미쳤네. 넌 선생도 아니야. 아니, 넌 인간도 아니야.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말했죠. 선생님의 눈은 크게 열렸다가 제자리를 찾았죠. 너 이 자식 뭐라고? 다시 말해봐. 말할 테니까 끼지 말고 들어. 그런 말 들어봤지? 서툰 의사는 한 번에 한 명씩 인생을 망치지만 서툰 선생은 한 번에 수십 수백 명의 인생을 망친다고. 과연 네가 망친 제자 중에 내가 몇 번째일까? 200명? 300명? 당신은 선생도 아니야. 최악이라고. 알아?
너 일로 와. 당장 손 들고 무릎 꿇어. 전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가방도 들지 않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학교를 빠져나왔죠. 교통카드가 없어서 꽤 먼 거리인 집까지 걷고 또 걸었어요. 가슴 쪽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고통을 참아가면서 2시간 동안 걸어 집에 도착했죠. 몸에 힘은 없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쓰러져 누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었죠.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여나 멍이 든 얼굴을 아버지가 보게 될까봐 몸을 억지로 일으켜 신발을 숨기고 문을 잠그고 다시 누웠습니다. 문득 내일 학교에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지만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학교에 다신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전 끙끙거리다가 완전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집이 아니었어요. 몸은 심하게 흔들렸고 이내 아버지가 저를 등에 업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뺨으로 느껴졌지만 저는 정신이 들었다는 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에 힘은 들어가지 않았고 어지럽고 속이 좋지 않아서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끙끙거리면서 저를 업고 한참을 달렸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정신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 몸이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죠.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땀으로 범벅된 아버지가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렀거든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아버지는 너무나 크고 찢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동물이 포효하는 듯한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달려왔고 저는 아버지의 축축한 등에서 떨어져 나와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곁에 있던 아버지는 끙끙거리면서 계속 의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하는지 봤지만 수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입을 벌려 최대한 크게 뭔가를 전달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기에 그 목소리는 너무나 크고 어눌했죠. 으아, 어우 같은 말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설명이라기보다는 외침에 가까운 목소리, 아버지의 눈에서는 쉬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일단 환자 상태 좀 체크할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뭉개져 있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죠.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을 말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자꾸만 눈물이 나서 눈을 감아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제게는 모두 들렸어요. 저는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폐에는 피가 가득 찼고 조각을 제거하고 피를 빼는 치료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건 수술을 하지 않지만 뼈 조각이 폐를 찌르고 들어간 건 조금만 늦었다면 자칫 잘못됐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아버지는 저를 빨리 발견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해서 제가 방에 있는 기척조차 느끼지 못했을 텐데. 제가 정신이 들어 깨어났을 때 입에서는 짭짤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제 입술 위에 조심스럽게 포개어져 있었죠. 저는 숨을 잔뜩 죽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눈물 때문인지 흐느낌 때문인지 아버지는 잠에서 깨었어요.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많이 아파? 아파서 울어? 아빠는 빠르게 수화로 물으셨죠. 하지만 이내 눈앞에 눈물이 가득 차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전 눈을 감았죠. 그러자 아버지는 아주 큰 소리로 웅얼거리듯이 사랑해 내 딸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 정확하게 들리는 딸이라는 말에 눈을 뜨고 입을 벌려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파서 그런 줄 알고 의사를 부르러 달려가셨죠. 전 그때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맨발이었어요. 아무것도 신지 않아서 여기저기 쓸리고 까져버린 맨발 상태였습니다. 너무 울어서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어지러움이 느껴졌죠. 병실은 난장판이었어요. 계속 울고 있는 아버지와 저를 보면서 의사와 간호사는 저희를 진정시키는 데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의 입원 끝에 저는 무사히 퇴원했죠. 그 사이 저를 폭행한 가해자들은 결국 강제 전학 조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제게는 그들이나 방관자인 다른 친구들 역시 한통속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물론 단 한 명, 지은이는 예외였습니다. 이번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제 가방과 학용품들을 모두 챙겨서 가져다 주었어요. 시원하게 반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라고 한 소리 해줬다고 합니다.
어느덧 15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지은이와는 지금까지도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아있어요. 지은이는 안타까운 사고로 태권도 선수를 포기했고 현재 경찰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제복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경찰 특공대인데 제게는 어느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은이는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가끔씩 그때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 내가 애들을 제대로 혼내줬어야 했는데 빵에 갈각으로 애들을 깍두기 썰듯이 해놨어야 했어.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둘지 몰랐으니까 정말로 후회된다. 그럼 너 경찰 공무원 시험 못 봤겠지? 아, 그렇구나? 그럼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아니야. 너는 그때 잘했어. 잘한 거야. 네가 도왔다면 난 바보처럼 평생 혼자 일어나는 법도 몰랐을 테니까. 정말이었어요. 전 그 일이 있은 후에 혼자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봤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문제집을 사고 아버지의 돈을 조금 보태어 인터넷 강의도 들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과는 달리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한 가난은 그런 거였습니다. 돈이 없는 대신 시간과 체력을 써야 하는 것이었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순간마다 제게 원동력이 되어주었죠. 딱히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일만 봐야 하는 가난한 집의 아이에게는 꿈은 사치였으니까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어요. 엉엉하고 소리내어 우는 아버지를 달래다가 저도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과외를 하고 생활비를 보태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저는 지금 현재 어엿한 한 사람의 몫을 할 줄 아는 수의사가 되었죠.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니, 아니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동물들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있었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친구도 있죠. 그런데 제 소중한 사람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많이 아프세요. 아니, 꽤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나의 아버지. 평범한 애들처럼 살지 못하게 했다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나의 아버지. 적어도 제가 결혼하는 것까지는 보고 싶다고 했던 나의 아버지. 그래서 저는 결혼할 사람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죠. 정말로 그렇게 될까봐 안심하고 저를 떠날까봐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있어줘요, 아빠. 제가 또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 정말 바보 같죠? 시간은 흐르고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퇴근을 하고 난 뒤에 저는 병원 침실에서 잠든 아버지의 코 아래 손가락을 가만히 가져다 대죠. 아버지가 저희 입술 위에 손을 올린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갈 생각입니다. 나중에 평생 후회할까 봐서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끝까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